자, 잘 지내셨어요? 이제 힘들이 없어 보이네. 밖에 보니까 축제 준비 중, 충북대는 축제 언제 해요? 가을에? 그럼 봄에 저 천막 쳐놓은 거 저건 뭐야? 체육대회. 어. 봄, 가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축제? 한 번에? 1년에 한 번만 해, 축제를? 오케이. 어. 자, 지난 시간까지, 시험에는 외포 작용이라는 것을 봐서, 물질을 이 세포 내에서 만드는 주로 단백질, 분비물들을 밖으로, 세포 밖으로 또는 세포막으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여기는 저 리소솜이라고 하는 여기로 보내는 요새 가지. 이것이 이제 이 그림이 길어서 이거 저 3, 4학년들이 듣는 세포생물학 교과서에서 그림을 따온 건데 그림이 길어갖고 두 개로 쪼개서 이 그림이 여기에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외포작용을 정리하는 일종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세 갈래 길인 거지. 일로 가거나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 있거나 밖으로 우주 미하듯이 쫓아내거나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내막계가 개입을 해서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본 게 이 세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일생을 거의 바치다시피 해서 노력한 게 이제 이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연구 업적이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딱 자신 있게 실릴 정도로 된 게 결국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상? 노벨상? 이라는 걸로 보상을 받긴 했으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쓸데없는 것처럼 모인 지루하기 짝이 없던 뭐 이상한 것들 과정이 누구에게는 이 노벨상의 분야가 무슨 분야? 생리학과 의학 분야의 화학상도 아니고 거기에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꽤 밀접한 우리의 건강과 일상생활의 안녕에 꽤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사실 매우 밀접한 이게 잘못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그게 잘못되면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내막계 아직도 내막계가 대충 뭔지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내막계에 속하는 크게 얘기해서 그 내막계에 완전히 독립선언을 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내막계의 일원이 아니야라고 선언을 한 친구가 대표적인 친구가 미토콘드리아였죠. 그런데 이제 활면소포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내막계 분명히 일원이에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조면소포체하고 거의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생적으로 같은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던 그 외포작용, 밖으로 내보내는 그 작용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왕따 당하던 친구랍니다. 나는 안 끼워줘. 왜 그랬을까? 일단 그렇게 태생적으로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이 활면소포체라는 친구는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름이 활면소포체지. 매끈매끈한. 일단 조면소포체가 내막계의 일원으로서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의 첫 출발점으로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거기에 다닥다닥다닥 그냥 개떼처럼 리보솜들이 붙어가지고서 거기서 만들어낸 단백질들이 전부 그 안으로 밀어 넣어져 가지고서 거기서 일단 가공을 해서 골지로 보내고 골지에서 또 밖으로 보내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활면소포체는 옆에서 바로 옆집에서 하는데 안 와, 아무도. 리보솜이 하나도 거기 방문을 해주질 않아. 고독사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지. 나는 저들과는 다른 차별화를 시켜서 비록 내가 태생적으로 옆에 있는 조면소포체와 거의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나 조금 달리해서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했겠지.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그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라를 입고 있는 것은 요즘 컴퓨터가 못하는 게 없어서 보면 여기 지저분하게 뭔가 깨알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조면소포체이고 그 옆에서 약간 깨끗하게 보이는 이들이 활면소포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뭔가 다른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활면소포체는 내맞게 이런 얘기는 하나 나는 외포 작용을 하는데 니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으니까 난 그럼 내 살 길 찾을게. 내 나름대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난 이거를 전문으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지질들 있지, 지질. 그것들은 내가 전부 다 합성을 여기서 내가 할게. 합성하고 또 필요한 어떤 대사작용 같은 것들을 내가 이 안에서 할게.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지질 전문가로서 나의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살아남은 거죠, 살면서. 그럼 지질을 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일단 뜨게 되냐 하면은 이 인지질도 지질의 일종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럼 인지질을 세포가 처음엔 조그맣다가 세포도 점점 크기가 커질 거 아니야.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세포막도 확장이 돼야 되잖아. 그럼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해올 거야? 건축 재료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나한테 얘기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세포막 합성에 필요한 물질, 그게 뭐냐? 인지질. 인지질을 막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따 먹으라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지질들이 훨씬 더 넓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활면소포체 무시하지 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 하나가 칼슘. 칼슘 중요한지 나도 알고 있어. 칼슘 먹어야 우리가 뼈도 튼튼해지고 막 그렇다는 얘기인데 칼슘은 일종의 영양소 아니에요. 영양소. 우리가 흔히 칼슘이라는 것을 영양소로 알고 있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동물 같은 데서 칼슘 하면 일단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칼슘 자체가 무슨 영양소야. 영양소는 뭐 거기에 칼슘에 칼로리가 들어있길래 뭐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도 얘가 영양소 주로 뼈 튼튼하게 해주는 것 때문에 영양소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칼슘이나 무슨 철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온들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효소들, 여러 가지 대사를 작용을 이제 수행을 하는 효소들의 어떤 특정한 효소들은 그런 특정한 이온들을 딱 끼워 넣어야 제대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칼슘도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추가적으로 칼슘은 또 동물 세포에서 물론 식물 세포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신호 전달을 할 때 신호 전달이란 뭐냐? 또 Q사인을 보내는 거지. 우리가 일련의 신호 전달이라고 한마디로 퉁치면서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주로 세포 바깥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감지를 해가지고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전달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지역에다 그 사안을 알리면 거기서 그에 맞게 세포가 알아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총체적으로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 신호 전달이 잘못되면 암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칼슘 이온이 그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러한 신호 전달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뭐든 무대 시작할 때 큐 사인을 주는 레디 고 할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칼슘이니까 신호 전달을 하는 물질이면은 얘네들이 일상 그런 신호 전달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폴스 알람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것처럼 폴스 알람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칼슘 같은 신호 전달에 사용해야 되는 물질들은 어디다가 쟁여놔야지.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딱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문을 딱 열으면 칼슘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불이야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야. 어디다 가둬둘 거야? 일단 그런 칼슘이란 보통 두 가지, 세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쫓아내 놓든가, 세포 바깥으로 너 나가 있어 마 하고 바깥에 쫓아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들어와 하고 이렇게 들어보내는 경우가 있고, 모든 칼슘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세포질 안에 이 넓은 공간, 세포의 공간 안에 마구 돌아다니는 칼슘들을 하나씩 집어다가 어디 이런 감옥소 같은 데다가 저장해 놓는단 말이야. 구치소 같은 데다가 놔뒀다가 필요할 때 문을 딱 열으면 얘네들이 쫙 나오게. 거기가 바로 활면소포체. 동물의 경우에는, 식물에서는 좀 다른 것을 사용하는데 동물의 경우는 이 활면소포체를 칼슘의 저장소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칼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해서 작동을 하는 신호 전달 과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얘가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딱 움직여서 커피잔을 이렇게 손에 잡아서 이렇게 이런 동작을 벌이는 것, 근육 수축을 하는. 근육을 수축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골격근을 수축을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단 뇌에서 그러한 개념을 형성해. 내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움직여서 이 팔을 뻗어야 되겠다. 이걸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전부 뇌에서 지령을 내릴 거예요. 그럼 그 지령을 받은 뇌는 그것에 필요한 해당 근육을 이렇게 자극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들이 각각의 근육세포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신경이 전달하면 그 해당되는 근육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수축이 돼야 되거든. 그 수축이 되는 그 세포 안에서 갑자기 근육세포가 수축이 되는 그것을 칼슘이 이제 그것을 조절을 하거든. 조종을 하거든. 그러려면 이 그림처럼 이게 지금 빨간 시뻘건 것들이 지금 근섬유들, 우리의 골격 근섬유들이 이제 뭉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위를 덮고 있는, 그 위를 퍼런 가만히 떼기처럼 덮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활면소포체. 그 활면소포체들이, 퍼런 활면소포체들이 근육을 위를 덮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필요할 때 칼슘이 거기서 우르르 나와가지고서 그 칼슘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활면소포체가 칼슘만, 지질만 합성을 하고 칼슘만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멀티태스킹인 거지. 또 한국말로 비생체 성분이라고 하는 계열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비생체 성분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냐면 듣보잡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본 적이 없는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인데 너 누구야? 너 처음 본다? 좀 낯설다? 하는 친구들을 보통 우리는 얘네들을 비생체 성분, 영어로 xenobiotics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들은 전부 잠재적인 독극물로, 극까지는 아니라도 잠재적인 독성 물질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 몸은.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본 적이 없는 물질인데 우리가 너는 잠재적인 위험인자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물질들의 공통점은 보통 거의 대부분이 이들이 소수성 물질들로서 소수성 유기물들이에요. 구조적으로 조금. 왜 소수성에 우리가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소수성 물질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지 멋대로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지. 세포막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통제 없이. 만약 이들이 친수성 물질이었다면 들어와 봤자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잖아. 지가 가봤자 어디를 갈 거야. 친수성 물질은 세포막을 마음대로 통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제대로 갇혀 있게 되는 거야. 네가 어디로 통과하려면 친수성 물질들이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수송체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런 거 안 갖고 있으니까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래서 소수성 물질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약간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얘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이거 제대로 추적, 통제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우리 진화적으로, 잠재적으로 무조건 얘네들은 일단 위험한 인자로 간주를 해놓고 여기다 뭔가를 우리가 첨가를 하는 거지. 이 소수성 물질에다가 뭔가 이상한 거를 붙여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OH기를 붙인다든가, 또는 뭔가를 해서 여기다 음이온을 띄게 한다든가, 어느 또 여기다 양이온을 띄게 한다든가 해서 이 소수성을 극성 물질로 전환을 해버리는 이런 작용을 우리는 해독작용이라고. 뭐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해독을 한다는 게 이걸 완전히 없애서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놓으면 뭐가 좋으냐? 그럼 얘네들은 통제가 가능한 물질이 되잖아요. 잡아서 저쪽으로 보내는 거지. 자, 출입국 관리소.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들어와. 통제가 불가능한 밀입국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쪽에서 출입국 관리소로 전부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디로 보내? 우리의 배설 시스템으로 보내서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지. 그걸 일종의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예외적인 게 사실 알코올이지. 알코올은 일종의 극성이잖아, 알코올. 약간 친수성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그 알코올의 폐해를, 알코올의 즐거움과 동시에 그 폐해를 충분히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이것을 다른 물질로 변환시켜서 훨씬 더 해가 없는 물질로 바꾸는 것도. 그래서 해독작용을 거쳐가는 물질 중에 이런 알코올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대다수의 이런 소위 말하는 그런 비생체 성분, 제노바이오틱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소수성 물질이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활면소포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활면소포체는 그 해독작용을 하는 그 근원 장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이런 식으로 해독작용을 하는 효소들이 막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활면소포체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특히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그러한 장기는 어디가 있을까? 조직은. 간,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이 활면소포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은 훨씬 더 그것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덜 발달돼 있고 할 텐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간이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지게 발달돼 있어서 우리는 간을 해독작용의 메카라고 부르는 거지. 거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떠한 물질들이 뭐 해독작용을 거쳐서 전부 결국은 소변, 유린이나 대장을 통해 가지고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좀 특이한 그런 사례를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요거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요거 뭔지? 뭐라고 읽어야 될까, 이거? 개똥이? B로 시작한 벤조, 원래 원음은 벤조파이린이라고 읽어요. 벤조파이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물질 같지 않아? 벤조파이린? 못 들어봤어? 이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벤조피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아, 들어봤다고 해. 어디서 들어봤지? 담배 연기.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에 그 우리의 위해한 성분의 대표적인 위해 물질이 바로 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이 벤조파이렌.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담배 연기 안에 위해 성분이 니코틴 아닙니다. 니코틴이 왜 위해? 뭐 좋으면 좋았지 니코틴. 아 물론 니코틴 일종의 독극물이지. 니코틴이 원래 담배 식물이 니코틴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초식동물들 그거 먹고 곤충을 위시한 초식동물들 그거 먹고 죽으라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한테 니코틴은 뭐 적당한 양의 니코틴이야 전혀 해가 되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의 신경계를 자극을 해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약간 평온한 느낌도 주고 왜 그런지는 뭐 굳이 내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 생물학 이해가면 왜 니코틴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지를 볼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벤조피렌이 사실 위의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벤조피렌의 입장에서 볼 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벤조피렌 딱 보면 누가 봐도 역시 대표적으로 이거 극성이 전혀 없는 소수성 유기물에 딱 부합을 하는 거지.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거 독극물, 잠재적인 위험 물질이야 하고 이 활면소포체 안에 있는 활면소포체 안에 들어있는 뭐야? 활면소포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들이 우리가 이름을 알 필요 없는 효소들이 이름 없는 무명 효소들이 이들을 열일해 가지고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최종 산물. 최종 산물이 됐을 땐 여기에 OH 이폭사이드가 들어가지고서 극성이 드디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극성 물질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벤조피렌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려라고 하잖아. 바로 이 벤조피렌 때문에 그런 거거든. 탄고기를 먹으면 암 걸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탄고기에도 들어있는 벤조피렌 때문에 그런 거거든. 왜 암에 걸리는 거야 도대체 얘가? 이것 때문에. 얘가 벤조피렌 그 자체로 있으면 별 큰 해가 없어요. 근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해독한답시고 바꿔가지고 약간의 극성 있는 물질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최적화가 되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이중사슬에 이렇게 여기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두 개의 상보적인 수소결합을 결성하고 있는 염기쌍인 양 우리를 소결합을 딱 차고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의 여러분들이 1, 2년 전에 혹시 어쩌면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1, 2년 전에 가장 일종의 악몽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는 수능 시험을 볼 때 버블 그 수능 답안지를 쓰다가 잘못 하나씩 밀려 써가지고서 그렇게 되면은 아주 대폭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여기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DNA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끼어들어가 있으면 복제를 하다가 하나씩 밀려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큰 재난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벤조피렌 먹으면 암 걸린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다만 벤조피렌에게 일단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나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괜히 니들이 찝쩍거려가지고 이렇게 변환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결국 다 활면소포체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발생하는 어떤 일화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 네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활면소포체와 조면소포체가 서로 이렇게 있을 때 둘 다를 전부 다 이렇게 키워줄 수는 없는 거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예를 들어서 이 창자라든가 특히 작은 창자 그 다음에 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세포 자체가 주름이 많이 져 있어야 되잖아. 주름이 많이 진다는 얘기는 세포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창자 같은 경우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고 뇌 같은 경우도 이 주름이 많은 것 때문에 그래서 신경 신호 전달을 할 때 훨씬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왜 활면소포체가 훨씬 더 비율이 높을까? 활면소포체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지질을 합성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은 그쪽에서 훨씬 더 활면소포체가 기능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겠지. 조면소포체에 비해서. 반면에 조면소포체가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라든가 또는 뭐 췌장처럼
인슐린을 만들어갖고 분비를 하는 그런 조직이라든. 그런 데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 조면소 고체의 비율이 활면보다 높아야 되겠지. 그 중에 하나는 또 역시 항체를 만들어서 이런 비림프구 같은 항체를 직접 만들어서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세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리소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고, 다만 이 리소솜 자체도 이 리소솜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가포식 작용 같은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 바다 건너서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 분의 어떤 노과학자 한 분이 일생을 거쳐서 그것을 연구를 한 결과로 우리가 요즘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여기서 무슨 뭐 자가포식 작용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떠들 수 있게끔 된 것이고 그것을 또 이런 식으로 노벨상이라는 또 하나의 보답으로 이거 역시 피지올로지와 생리학과 의학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리소솜 같은 것들도 우리의 일생생활에 매우 밀접한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페로옥시점 생략, 액포 생략, 식물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라서 식물은 아주 개무시치잖아요, 우리 지금. 자, 이제 세포 골격으로 들어가서 세포 골격이란 사람 안에 뼈대가 있어서 우리 몸답게 우리게 만약 뼈가 없으면 우린 뭐야 그냥 완전히 흐물흐물. 우리 보통 뼈 없는 사람을 문어처럼 뼈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비유를 하듯이 우리의 형상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겠죠. 세포 골격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얼핏 보면 세포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특히 동물 세포 보면 그렇게 왜냐하면 동물 세포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냥 이렇게 둥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나 동물 세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조금 극단적으로 다양한 희한한 모습을 가진 동물 세포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신경세포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사실 뭐 좀 덜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거 뭐야 도대체 얘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됐을까? 이거 다 이 안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프레임이 세포 안에 프레임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 프레임에 맞춰서 모양이 자동차나 뭐 그런 것들도 프레임이 깔려야 그 모양이 이렇게 딱 제대로 찍혀 나오듯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세포 골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합니다. 미세서관, 중간섬유, 미세섬유라고 하는 크기에 따라서 지름의 굵기, 지름의 이 기림 크기에 따라서 가장 두꺼운, 그러니까 큰 이 미세소관이라고 하면 일종의 우리 수도관, 큰 수도관 역할 그것을 떠올리면 돼요. 중간에 텅 비어 있는 굵직한 수도관들 파이프를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것을 떠올리면 돼요. 미세소관을 이제 형상화해서 상상하려고 한다면 중간 섬유는 굵은 동아줄 정도 지름이 그러면 미세섬유는 새끼줄 꼬아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크기에 이런 지름의 크기가 있으나 이 세 가지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이면서 중합체. 이 세 가지 세포 골격 단백질들의 공통점은 전부 길다란 단백질.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뼈대 구실을 하는 재료들은 동글동글한 볼링공 모양 같은 것들을 뼈대로 쓰지 않잖아요. 대들보, 기둥 전부 다 길다란 것들을 쓰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세포 안에 골격을 구실을 하는 단백질 역시 이런 식으로 길다란 단백질의 중합체. 중합체라는 말이 뭐예요? 중합체라는 얘기는 단위체라고 하는 작은 부품들로 조립돼서 만들어졌다는 게 중합체죠. 세포 안에서 적어도 중합체를 만드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세포가 무슨 테슬라 자동차도 아니고 테슬라 자동차는
하나를 만드는데 요즘은 그냥 뭐 하나 찍어내죠. 큰 주물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서 전체를 찍어버리니까 그게 기존에 만들던 자동차에 만드는 그런 공정과 완전히 다른 식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테슬라는 그 주형 완전히 프레임을 찍어버려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 세포는 테슬라 공정을 진화해서 습득을 아직 하지는 못해서 항상 중합체를 만들려면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이 세포 골격 단백질 중합체마다 거기에 부합하는, 상응하는 하나의 단위체, 부품 구실하는 단위체 단백질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세포 생물학 시간이라면 각각의 그러한 단위체, 부품 역할을 하는 것들도 우리가 전부 머릿속에 구분해서 이렇게 담아야 되겠으나, 일반 생물학, 교양 수준의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그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괜히 쓸데없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그런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길다란 것들이 세 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의 이런 식으로 이 긴 수도관 모양의 이런 미세 소관을 만들려면 이 동그란 요것들이 이렇게 여러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낸다는 그 정도. 자, 좀 더 중요한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이거죠. 뭘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도 상당한 멀티태스킹을 수행을 해서 일단은 그들의 이름에, 본연의 이름에 부합하는 걸맞는 형태 유지하는 세포 골격으로서 이들이 있어야 각각의 세포가 세포에 맞는 그 모습을 유지를 한다라는 형태. 그 다음에 고정이라는, 이게 하나의 큰 세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정된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처럼 세포 소기관들도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뭐 둥실둥실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우주 유영하듯이 여기저기 둥둥 무중력 상태에서 떠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렇게 각각의 자기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고정이 돼 있을까? 이렇게 세포 소기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을 긴 막대기들이 딱딱 전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정시켜서 잡고 있는 것처럼 그 긴 막대기 구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세포 골격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면소포체는 항상 핵 옆에, 그 다음에 골지는 바로 조금 더 거리를 떨어져서 조면소포체 옆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세포 골격의 역할은 여기서 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외포작용에서 수송소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봤죠. 각각의 위치, 예를 들어서 골지에서 조면소포체에서 골지로 어떤 물질을 이동시킬 때 어떤 형태로 수송소낭에다가 포장을 해서 던져버리잖아. 야, 받아라 하고 수송소낭이 저쪽으로 가죠. 그럼 거기서 수송소낭을 받아서 일단 안으로 스르륵 넣은 다음에 다시 또 골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수송소낭을 만들어서 세포 막으로 또 던져버리잖아. 이게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본 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마치 풍선 던지기 하듯이 하나의 큰 풍선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던지는 식으로 얼핏 생각하기 쉬우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각각의 수송소낭이 대표하는 그 풍선들은 각각의 딱딱 정해진 마치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송소낭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그 경로를 세포 골격들이 제공해줘. 그 길이에요, 길.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 길을 따라서만 갈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은 수송소낭이 이렇게 굴린다든가, 이렇게 던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송소낭을 번쩍 들어가지고서 머리에 일머쥐고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 움직이는 단백질을 우리는
영어로는 모토 프로틴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그것을 번역을 하자니 그냥 운동 단백질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단백질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운동 단백질들이 각각의 다른 종류의 세포 골격위를 전담해서 여기는 내 길이야 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이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운동 단백질을 어떻게 움직일까? 무슨 힘으로? 모터가 달렸나? 그 모터 구실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ATP죠. ATP를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가수분해 시켜가지고서 ATP 하나가 가수분해 될 때마다 한 걸음 운동 단백질들이 요 수성 소낭을 움켜쥐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해주는 그 길이 세포 골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세포는 좀 특이하게 생긴 우리 피부라든가 우리 장기의 창자라든가 무슨 뭐 위에 표면을 덮고 있는 이런 세포, 그것을 우리는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영어로 에피필리알 셀이라고 하는 이 상피세포는 좀 희한하게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뭐가 희한하냐? 이 세포가 지가 무슨 바트 심슨이라고 머리는 위쪽은 쭈삣쭈삣 이렇게 손가락에 삐쭉 나와 있는 것도 위쪽은 이렇게 생겨 있고 아래쪽은 튼튼하게 여기다 바닥은 딱 평평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요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돌출된 요 부위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기 보면 여기에 쫙 깔린 뭐가 깔려 있잖아요. 이게 다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깔아줘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굵은 큰 무슨 고속도로처럼 깔려있는 이들 역시 세포 골격 단백질이 길을 하나 깔아놓은 것이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뭐 고속도로처럼 큰 대형 차들을 유조선, 뭐 트럭 같은 것들이 다니고 큰 버스, 고속버스가 다니고 저 위로 올라가면 여기 마을 버스들이 다니는 작은 길들 하는 식으로 서로 분담을 해서 이렇게 길들을 깔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신경세포 전달을 하는 뉴런셀, 신경세포 말단에도 이렇게 세포의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도 이런 길들을 따라서 신호가 이렇게 쭉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자기의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뽐내네. 근육 수축. 아까 얘기한 이런 근육 수축하는 게 전부 다, 세포 골격근, 그 중에 특히 미세섬유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자기들 특이한 형태로, 근육세포에서는 특이한 형태로 자기들끼리 조직을 해갖고, 이 운동 단백질과 협심을 해서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가 쪼개질 때, 세포 분열을 할 때도 이 세포 골격 단백질의 기능이 이 그림을 보면 훨씬 왜 이렇게 갤갤대? 빨리 가자. 자, 이 그림 막 지금 두 개로 쪼개지려고 막 할락 말락 하는 동물 세포가 되는 거죠. 이 두 세포가 원래는 하나의 세포였는데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로 지금 갈라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스냅샷으로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일단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하나는 세포 안에 있는 그 염색체가 딱 두 개가 분배가 똑같이 반씩 분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염색체가 분배가 되려면 각각의 염색체가 하나의 반은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반은 저쪽으로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것을 각각의 염색체에다가 갈구리를 걸듯이 밧줄을 이렇게 던져갖고 라쏘라 그러죠. 밧줄을 던져서 이렇게 척척 걸어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그 밧줄이
바로 세포 골격 단백질입니다. 근데 그 세포 골격 단백질이 염색체를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세포 골격 단백질을 특별하게 우리는 이름을 붙여요. 이것을 방추사라고 하지. 영어로 스핀들 파이버라고 하는 이 방추사가 사실은 미세소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미세소관. 그러면 염색체는 그런 식으로 방추사가 여기 지금 굵은 대한항공 색깔, 대한항공 컬러로 굵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이 방추사입니다. 방추사의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조그만 이것이 바로 염색체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지금 이 세포 분열이 다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포 자체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을. 그래서 둘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끊을까? 마치 코르셋을 입고 꽉 조여가지고 허리를 계속 조여가지고서 허리가 똑 끊겨버리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액틴, 아까 봤던 그 근육 수축을 하는 데 쓰였던 그 액틴 미세 섬유가 수축은 전부 다 자기 전문이라는 거지. 수축할 일이 있으면 내게 맡겨. 그래서 그들이 여기 또 와가지고서 동물세포의 중심을 이렇게 쪼여가지고서 불을 딱 끊는 그 역할이 있어줘야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수행이 돼.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미세소관과 미세섬유 이 두 개가 각각이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해 줌으로써 세포 분열을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미세소관은 염색체를 분리해주고 미세섬유는 세포막을 분리해 주어가지고서 이건 그냥 딱딱 넘어가고요. 미세소관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또 세포 분열에만 요 세포 골격 단백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또 운동성 세포 자체에 운동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개의 운동성이 이 두 사진에서 다 나타나 보입니다. 위쪽에 있는 세포 자체, 물론 이게 원생 생물이긴 하지만 우리 다세포 생물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자, 우리 세균에서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해봅시다. 원핵세포에 세균이에요. 세균에 장비 수염처럼 듬성 있었던 얘네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긴 관우 수염처럼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었지, 원핵세포에서. 이 긴 관우 수염 같은 이 꼬리를 우리는 편모라고 했었잖아요. 플라젤라라고 하는 편모. 얘가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서 이 세균이 수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 이 장비 수염처럼 이렇게 짧게 더부룩하게 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선모라고 했잖아요. 선모. 파일러스. 이 선모 중에 일종이, 이것을 운동성을 제공해주기도 하면서 선모 중에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유전자를 서로 세균끼리 교환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줬던 그런. 자, 이게 진핵세포에서도 똑같이 편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포의 바깥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똑같이 편모라고 부르면서 세포가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똑같은 기능. 물론 단백질의 종류와 구조는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이 편모 기능을 해주는 것이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미세소관. 이것이 진핵세포에서는 이 편모 구실 역할을 해주게 한다. 자,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편모와 선모가 둘 다 있는 경우는 없지만 또 어떤 다른 종류의 세포는 엄청나게 이게 많은, 마치 이 그림에서 여기 보이는 이거 털복숭이
어떤 세포에 털로 완전히 깔려있는, 마치 원핵세포의 선모 비슷하게. 그러나 여기서는 더 이상 이것을 선모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선모 대신에 뭐라고? 선모라고 부릅니다. 선모. 영어로 실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우리 몸에서 이 선모를 가장 많이 두드러게 가지고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우리의 기도 부분. 여기서 이렇게 마치 갈대밭에서 갈대들이 바람에 이제 물결 치듯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단백질. 이거 역시 미세소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물결을 치는 웨이브를 제공을 하든 아니면 세포 전체를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움직이게 하든 간에 둘 다 이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인 이 미세소관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담배를 피면 흡연자들은 우리 기도 안에 있는 기도 표면에 있는 선모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요 선모가 전부 다 죽어버려가지고서 훨씬 더 이게 감염을 이렇게 물결을 쳐주면서 이 세균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떨궈주고 막 해서 여기 달라붙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 그 낭포성 섬유증에서 얼핏 봤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이게 다 없어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또는 이게 움직여주지 못한다든가 하면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되는 거지. 담배를 피게 되면 나쁜 몸에 해로운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미세소관의 운동 단백질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뭐 그걸 네가 여기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일부러 더 불러오지는 않겠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얘가 왜 이렇게 세포의 기질을 세포의 기질은 10분 있다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